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언제 들어도 달콤하고 누가 들어도 가슴 떨리는 타이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전혀 새로운 제품을 세계 최초로 등장시킨 이후로 그 누구도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를 주장할 수 없고,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도 잡스 이상의 명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으니까요. 지난 2015년 개성 만월대에서는 전 세계 학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돌덩어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돌덩어리는 지금껏 알고 있던 세계 역사를 통째로 뒤바꿀 뿐만 아니라 독일은 눈물을 머금고 또 한 번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매일매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기록은 후대 어느 날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중대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가 나고 자란 한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04년 10월, 이탈리아 천문학의 거장이라는 요하네스 케플러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오르자 10월 17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동안이나 이 별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고, 마침내 뱀주인 자리의 발부분에 있는 신성이라는 책을 발간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두고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날 조선의 하늘에도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별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별은 이제껏 관찰된 그 어떤 별보다 밝았고, 한번 떠오른 별은 사라지지 않고 무려 50일이나 조선의 밤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하늘에 뜬 이 별은 케플러가 관측한 케플러 초신성과 같은 별로 뱀주인 자리에서 폭발한 초신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케플러처럼 이 별을 화두로 잡아 연구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이 천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시간만 되면 지루할이 많지 많이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역사책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 출발해 철종까지 472년 동안 재위한 25명 왕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들을 사관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왕을 졸졸 쫓아다니며 왕이 한 말은 물론이고 왕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사초라고 불렀는데, 이 사초는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왕 스스로도 볼 수 없는 극비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이 사초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읽은 왕은 없었으며,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조차도 신하가 베껴온 아버지의 사초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왕이 사망하면 모든 사초를 모으고 엮어 실록을 편찬했죠.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나라 역사에서도 500년을 기록한 역사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청역조실록은 296년의 기록에 불과하며 황명실록 역시 260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제외해도 무려 472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록은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조선에서 발견된 별과 케플러가 발견한 별은 같은 별이지만, 현재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해 케플러 초신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플러는 최초의 별이 등장한 후 4일 뒤에 관측을 시작한 반면, 선조실록에서는 별이 뜬 날부터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최초로 별이 등장한 10월 13일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이 별을 기록한 내용이 고스란히 선조실록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듯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를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록보다도 더 정확히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실물입니다. 만약 특정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물건이 발견된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 되죠. 이런 일도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오랜만에 마음을 합쳐 개성 만월대에서 문화재 공동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금속활자였죠. 그런데 이 금속활자가 제작된 시기가 의외입니다. 전문가들은 검토 결과 이 금속활자는 조선시대가 아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시기가 최소 만월대가 소실된 1361년 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15세기에 제작된 독일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최소 1세기가 앞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에 만들어졌으므로 만월대에서 출토된 금속활자가 1360년 이전에 제작됐다면, 지금껏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진 직지심체 요절이 2위로 밀려나고,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는 3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위에 만족했지만 3위로 밀려난다는 것은 꽤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역사책을 새로 편찬
선천의 3이라는 사실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 이외에 그다지 한반도에 관심 없던 학자들의 시선이 쏠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속 활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미국의 타임이나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지난 1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100개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00개 항목은 전기, 원자력, 자동차 등등 인류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발명품들이 차지했고 언론사마다 조금씩 순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1위는 약속이나 한 듯 금속활자 인쇄술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책이 없어 지식을 전달할 수 없었으나 금속활자의 등장으로 책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 손으로 직접 써서 책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3개월이 소요됐다고 하죠. 3개월 동안 고작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데다 손으로 직접 쓰다 보니 오탈자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도 목판 인쇄술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나무를 깎아서 글자를 만들다 보니 목판이 닳거나 갈라지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쇄 수량도 적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는 일단 활자를 만들어내면 500권 분량의 책을 인쇄하는 시간이 고작 일주일에 불과해 구텐베르크 이후 50년 동안 유럽에서 인쇄된 책만 2천만 권이 넘는다고 하죠. 말 그대로 정보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귀족이 아닌 평민들도 책을 구해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소수가 독점하던 지식을 다수가 공유하게 됨으로써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 것도 금속활자 덕분이죠. 그런데 금속활자 발명에 있어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1360년 이전에 제작된 개성 만월대 금속활자는 잠시 제쳐두고 1377년에 제작된 직지심체 요절까지 양보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영실은 1434년 금속활자의 주조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시기에 조선시대 활판 인쇄기술을 대표하는 갑인자와 그 인쇄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뒤에는 구텐베르크에서 금속활자를 이용해 성서가 인쇄됐죠. 그런데 한 번도 문화교류가 없었던 조선과 독일에서 14년 격차를 두고 금속활자 인쇄가 진행됐다는 점은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록만 두고 본다면 공식적인 기록으로 장영실이 14년 앞서 금속활자 인쇄 기술을 완성시켰고 구텐베르크는 14년 뒤 금속활자로 성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선에서 구텐베르크에게 인쇄 기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영실이 구텐베르크에게 인쇄 기술을 전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구텐베르크에게 인쇄 기술을 전해주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미국의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서울 디자인 포럼 2005 개막식 기조 연설문을 통해 구텐베르크가 교황 사절단의 일원으로 조선을 방문한 친구에게 금속활자 기술을 전해 듣고는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얼토당토않은 립서비스로 치부됐지만 여러 가지 기록이 이를 사실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교황 사절단으로 한반도를 방문했던 인물로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이 지목되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실제로 한반도까지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사실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죠. 바티칸의 비밀수장고에서 교황 친서 필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서신에 따르면 1333년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한다고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고려 국왕께로 시작하는 서한은 교황답게 고려왕도 기독교로 개종하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 하느님을 잘 섬겨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아닌 실제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시대 교황 사절단이 고려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사절단 중 구텐베르크와 친분이 있던 누군가가 금속활자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은 주기적으로 고려에 주교를 보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영화 금속활자의 비밀들의 우광원 감독은 그 편지가 도착하기 4년 전인 1329년 선종한 몬테코르비노 주교의 후임으로 신임 니콜라스 사제를 보내면서 신임 주교 또한 괜찮은 사람이니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편지가 고려 왕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가 사실이라면 이미 1300년대에 교황청은 고려 담당 주교를 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황 사절단 중 누군가가 구텐베르크에게 금속 활자술을 가르쳐줬다는 말에도 신빙성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은 구텐베르크의 고향 친구로 교황청 사절단의 일원으로 동서문물이 활발하게
교황에게 교류되던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교황청의 중요 사업인 42행 성서 인쇄를 친구인 구텐베르크에게 맡긴 인물입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한 교황청의 사절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일 가능성이 컸고 만약 그가 조선을 방문했다면 인쇄술 장인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로 조선 금속활자의 백미라 불리는 갑인자를 주도한 장영실이 꼽힙니다. 실제로 교황청 기록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이 1452년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 소개로 교황 5세를 아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는 42행 성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교황에게 보고했다고 하죠. 이 신원 미상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 인쇄술을 구텐베르크에게 가르쳐준 조선의 이방인이 아니었을까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1377년 한국에서 제작된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흔히 직지라고 부르는 두 권의 책으로 1372년 고려 승려 백운 화상이 부처와 역대 고승들의 말씀을 모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1967년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서 동양문헌을 담당하던 고 박병성 박사가 이를 발견해 세상에 공개했죠. 책 표면에 남은 미세한 금속 부스러기들을 토대로 수년에 걸쳐 연구해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은 이보다 훨씬 앞섭니다.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금속 활자가 1360년 이전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남았지만 문헌 기록으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 말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 국집에는 1234년부터 1241년 사이에 상해 정문 50권 28부를 금속 활자로 인쇄해 배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만약 이 책들까지 발견된다면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역사는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 이상 앞선 것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구텐베르크 성서는 한국의 금속 활자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엘고어 전 부통령뿐 아니라 학자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존업슨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통해 인쇄술, 금속 활자의 기원을 16세기 중국과 14세기 초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유럽이 한국 인쇄기술의 영향을 받았음은 유럽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고려시대부터 한국의 인쇄술은 중국에 전해지고 다시 원나라와 명나라를 통해 유럽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도서 전람회를 계기로 한국과 독일의 학자들은 활자로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학술 모임을 열었습니다. 금속 활자 전파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자리였죠. 당시 참석자들은 두 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실크로드 경로를 통해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 경로를 활자로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가설이기는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은 고려시대 때부터 한국에서 발전한 금속 활자 인쇄술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서양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한다면 조금 과한 주장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